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전 세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제기구는 물론 이해 당사국과 협조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는 데 대해 일본 정부는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반박해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입니다. 아직 사람이 화성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아레스 스테이션이라는 곳인데 화성의 척박한 환경을 재현해 3박 4일 동안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봅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차세대 리더로 이름을 올린 과학자가 있습니다. 대기 중의 수분을 모아 물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 사막이나 고립 지역에서 물 문제 해결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사막에서 물을 만드는 과학자 김현호 키스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뚜렷한 처리 방법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국제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국제 공조를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서한문에서 일본이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라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접국으로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한문을 통해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관련 국제기구 및 이해 당사국과 공조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는 16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총회에도 참석합니다. 여기에서 과기정통부 문미옥 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회원국들에 알리고 국제적인 공동 대응 방안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범부처 대표단을 통해 IAEA 사무총장 대행을 직접 만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많은 오염수가 발생했고 사고에 의해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그런 것과 다르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이에 대한 공동조사나 연구 등도 국제사회에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이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해 당사국들과 함께 직접 목소리를 내고 압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주변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처리 방법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쯤 여름에 포화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이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고 한국은 그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가 최근 폭로한 내용입니다. So the point is that any releases from Fukushima, there will be migration of some of that material through the East China Sea into the East Sea. 이에 충격을 받은 한국 등 주변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요청 등에 따라 도쿄 주재 외교관들을 초청해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현황 등에 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화 설비로 처리한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는데 폐로가 진행 중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계속 늘고 있는 처리수 처분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처리수 저장 탱크가 오는 2022년쯤 포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처리수 저장 탱크를 증설하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인 처분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처리수의 90%는 인체에 해가 없다면서 바다에 방류하길 희망하지만 후쿠시마 지역 어민들과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지자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 강화 조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우리 정부 결정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외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보복 조치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또 자신들은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고시를 개정한 이유와 캐치홀 규제 등 한국 수출 통제 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보복 조치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달 중에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블룸버그 통신 기고문을 통해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책임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동북아 안보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문제는 시간을 들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일 갈등이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명수입니다. 국내 소재와 부품 기업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일부 대체하거나 완전히 대체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내 소재 부품 전문 기업 106곳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19%는 품목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3개월 안에 다른 나라 또는 국내에서 해당 물품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64%나 됐습니다. 공급 기업들 가운데 62%는 일본에서 수입하던 품목을 3개월 내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급 기업 가운데 19%는 완전 대체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답은 3%에 불과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가 구축한 5G 기지국이 8만 곳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일까지 구축된 기지국은 모두 7만 9,40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체별로는 LG U+가 3만 2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KT 2만 7천여 곳, SK텔레콤 2만 1천여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통 3사 5G 기지국 가운데 수도권의 전체 55.8%의 기지국이 집중돼 지역 편중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5세대 이동통신을 지원하는 통신용 칩과 고성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엑시노스 980을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해당 5G 통합칩 샘플을 스마트폰 제조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고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퀄컴과 대만 미디어텍 등 시스템 반도체 업체들이 앞다퉈서 5G 통합칩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지만 양산 단계에 돌입한 업체는 아직 없어서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출시하면 5G 시장을 이끌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그만큼 도시화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ICT와 빅데이터 등의 첨단 기술로 환경이나 복지 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스마트시티 조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열려 미래 도시의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이야, 블라인드 올려줘. 말 한마디로 블라인드를 올리고 로봇 청소기와 선풍기를 작동시킵니다. 휴대전화로 전등을 켜고 현관문도 잠글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도입될 IoT 시스템인데
앞으로는 집에서 운동을 하면 자동으로 알맞은 온도와 습도가 맞춰지고 집에 도착하기 전 차 안에서 집안 에어컨을 켤 수도 있게 됩니다. 장기 임대주택의 거주비율이 높은 독거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전국 5천 세대의 스마트홈을 시범 적용하고 있습니다. 효과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비가 내린 뒤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모든 과정에 ICT를 적용하고 첨단 단열 기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 스마트시티. AI가 몸 상태를 확인해 알맞은 운동을 시켜주는 퍼스널 트레이너의 역할도 합니다.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첨단 물 관리 기술을 도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우가 내리는 것부터 하수 처리까지 도시의 물순환 전체가 구현이 되는 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고령화와 양극화 등 미래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습을 선보이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입니다. 40개국 400여 명이 참석해 기업과 지자체의 협업,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투자 네트워크의 확대 등 미래 도시 구축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But maybe a smart city has to be an inclusive city. It has to value the intelligence, the capability, the talents of everyone. And a smart city is also inclusive, but it will also be able to deal with the issues of gentrification, housing unaffordability, and inequity. So I think the smart city also must be an inclusive city. 단순한 생활 편의를 넘어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까지 담은 스마트시티. 그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전시회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지난해 석탄 발전으로 배출되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처음으로 10기가톤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17년보다 1.7% 증가한 33.1기가톤으로 나타났습니다. IEA는 또 올해 최초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도 상승 영향을 분석했는데 산업화 이후 석탄 연소로 인해 지구온도가 0.3도씨 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후 1도씨 오른 것을 고려하면 석탄이 지구온난화의 최대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파국적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조속히 감소로 돌아서야 한다며 한국을 비롯한 각국이 석탄 발전 퇴출 로드맵을 수립하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출발해 볼까요? 네, 혹시 영화 토탈 리콜 보셨나요? 네, 토탈 리콜 화성을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 네. 몇 년 전에 리메이크 되기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 토탈 리콜 외에도 영화 마션처럼 화성을 배경으로 하는 블록버스터 영화가 많은데요. 예. 네, 그만큼 우리가 화성에 사는데 환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런데 화성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지구에서 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화성에 가지 않고도 화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스페인의 아스트롤랜드라는 기업이요, 화성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예. 네, 이 기업은요, 스페인의 한 동굴을 화성처럼 개조했다고 하는데요. 일명 아레스 스테이션입니다. 화면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스페인 북부의 칸타브리아 지역인데요. 높이 60m, 길이 1.5km의 동굴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굴에 과학자들과 건축가들이 화성에 생길 법한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람들이 우주복을 입고서 어딘가 들어가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는 둥근 돔 형태의 실험실이 실제 우주 실험실처럼 재현한 곳입니다. 공기 상태나 습도를 조절해서 화성처럼 식물이 자라기 척박할 정도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네, 마치 영화 같은데 이게 실제 프로젝트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화성 기지를 지상이 아니라 지하에다 설치를 한 거예요? 네, 실제 화성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하고요. 예. 또 그래서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날씨가 춥고 또 우주 방사선이 많아서 사람이 살기가 힘듭니다. 이 때문에 인간 기지는 그 지하에 지어질 것이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체험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나요? 네,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은 중력이 작은 화성에서 걷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 아까 보신 동굴에서 걷는 것이 마치 화성을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화성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위급 상황을요,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화성에서 먹을 수 있을 만한 식물을 키우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마치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이 하던 것처럼요. 그러네요. 네, 실제 체험객들의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 fantastic experience in 3 days on Mars and now landing back safely alive on planet Earth. For all the time there it was troubleshooting and solving all problem by problem just to make experiments working, another experiments working, something else working, and this was really great because this is what I like. 아니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좀 표정에서 신나는 것도 느껴지고 설렘도 느껴지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페인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쉽게 참여하지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요. 참여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또 얼마 동안 저기 머물 수 있는 거예요? 네, 참가 비용은 유럽 6,000유로라고 합니다. 하나로 800만 원 정도인데요. 한 번에 최대 10명이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3박 4일 동안 머무는 겁니다. 물론 이 기간에는 바깥과는 전혀 연락을 할 수가 없고요. 누구나 참여 신청은 할 수 있지만요. 사전에 강도 높은 신체 검사와 심리 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이를 통과한 사람은 26일 동안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고요. 그다음 3일 동안은 실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전체에는 꼬박 한 달이 걸리는 셈입니다. 네,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인간이 달에는 몇 번 가봤지만 화성에는 아직 가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에 인류 최초로 화성 정착 프로젝트를 출범한 마스1이라고 있었는데요. 마스1은 2025년에 24명의 후보자들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면서 전 세계에서 후보자들을 모집했습니다. 모두 한 20만 명 정도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스1은 화성의 인류 거주지와 식량 재배지를 갖춘 온실을 세워서 우주인 정착촌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MIT 연구팀이 후보자들이 화성에 실제 가더라도 마스1의 정착시설로는 68일 만에 모두 질식사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마스1은요 올해 초 파산했고요. 회사 잔고가 고작 2,800만 원이라는 것도 밝혀지면서 뭐 사기라는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인간이 화성에 사는 거는 당장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요. 비슷하게나마 이렇게 지구에서 화성에 거주하는 걸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신선하네요. 아레스 스테이션의 모습 잘 봤고요. 두 번째 소식은 뭔가요? 네, 요즘 과학계 최대 화두 중 하나가 기후변화죠. 네, 맞습니다. 네, 지구온난화가 가속하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요. 또 생태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에 비해서 일반 사람들은요. 기후변화를 잘 못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YT 사이언스 투데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를 직접 체감하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지구온난화는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이변이 심하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체감을 하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극지방 주민들의 삶은 기후변화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라는 곳인데요. 지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도시로 유명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북극 기지인 다산 기지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꽁꽁 얼어 있어야 될 빙하들이 방금 녹아서 마치 섬처럼 둥둥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대륙 쪽도요. 여기가 북극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푸르고요. 그러네요. 네,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emperature of Svalbard has gone up. The air temperature has risen by almost 10 degrees the past 30 years. The ocean is warmer. There is no sea ice on the fjords anymore here on the west coast. 네, 이렇게 기온이 따뜻해지면서 아주 난감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무더움입니다. 네, 얼음이 녹으면서 흙이 쓸려 내려가고 또 산사태가 자주 일어나는 곳인데요. 여기 무덤 쪽에 관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십자가들이 도로로 쓸려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에서 나온 시체가 목격될 판이라면서 주민들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Some of the graves we see behind us might actually end up sliding into the road, the little valley, or the next thing we could see is that they might all be covered in the next big landslide coming down from the hill as they just escaped one by a couple of feet last time.
네, 아니 이곳 주민들은 기후 변화를 아주 충격적인 방식으로 체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밖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인명 피해입니다. 산사태 때문에 집들이 쓸려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산사태 기미가 미리 보여서 일찌감치 집을 옮긴 사람들도 있지만요. 간밤에 집이 휩쓸려서 사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한번 그 주민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December of 2015, a man and a child died. There was a whole apartment complex that was caught in an avalanche, and I think it was like 50 apartments getting crushed. yeah. But it was the middle of the night, and nobody knew it was coming. Yeah, so this was a very nice slope towards the coast, and one day 13 meters disappeared just in one event, and that's when we decided we have to move the cabin. 스발바르 제도뿐만 아니라요. 그린란드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고래 사냥이나 낚시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물고기들이 잘 안 잡힌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하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한 주민은 자기 마을에 1970년대에는 500명이 살았는데 이제는 200명이 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부분이 일이 없어서 덴마크 등으로 이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니까 기후변화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군요. 다른 지역 사람들도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을 더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북상하는 13호 태풍 링링은 주말쯤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를 따라 이동하면서 2010년 태풍 곰파스처럼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링링은 타이안 부근의 고수온 해역을 지나며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올 때는 중형급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주말 새벽 제도 서쪽 해상을 거쳐 저녁쯤 강화군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의 태풍 뿌라비름과 2010년의 태풍 곰파스와 비슷한 진로입니다. 서해를 따라 이동하는 태풍은 대부분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더 컸습니다. 뿌라비름 때는 전남 흑산도에서 초속 58.3m의 폭풍이 관측됐고 곰파스 때는 전남 홍도에서 초속 52.4m의 순간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달리는 기차가 탈선하고 큰 나무가 부러지는 위력입니다.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태풍은 비보다 바람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이번 태풍 링링도 태풍 곰파스나 뿌라비름과 같이 비슷한 특징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 해안가와 제주 산간에는 초속 45m 이상의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해에는 최고 8m의 높은 파도가 일면서 해안 도로와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200mm의 폭우가 동반될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북상하는 제13호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영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정부 대책회의에는 각 부처 담당 실국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농작물과 항만시설, 타워크레인, 수산 양식시설 등의 피해 예방 조치와 긴급복구, 지원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집 주변 축대나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는 등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태풍 특보 상황에 따라 위기경보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단계적으로 발령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태풍 링링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농민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석 대목을 맞아 출하들고 있는 햇 과일들의 강한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사과를 따는 손길이 바삐 움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수확이 시작됐지만 농민들의 표정은 밝지 못합니다. 최근 비까지 내려 생육이 더뎌진 데다 태풍 북상 소식에 낙과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농민은 바람막이 울타리를 점검하며 강풍 피해를 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태풍이 저 옛날 저 루사 마냥 태안 쪽으로 올라온다길래 여기 직격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낙과라든지 그 열과라든지 피해가 심각할 거로 생각해갖고 지금 조기에 좀 서둘러서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시설하우스 농가도 비상입니다. 수확을 앞둔 멜론들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비닐하우스가 부서져 침수 피해를 본다면 모두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올여름 더위를 이겨내며 흘린 땀방울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일손이 부족해 당장 출하하기 어렵다 보니 배수로에 쌓인 흙을 치우고 물길을 만들어주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은 피해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태풍이 세게 온다고 하니까 우리 원에 하우스 오는 친구들은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난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고. 가을 장마에 이어 태풍까지 북상하면서 추석 대목을 앞두고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과학에 대한 궁금증을 퀴즈로 풀어보는 과학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건강을 위해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적당이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분을 운동하고 힘들어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1시간 이상 운동을 해도 크게 힘들어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개인에게 맞는 적당한 운동이란 어떤 수준인지 OX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걷기가 적당한 운동이다. 정답은 X입니다. 자, 즐거움이 따르지 않은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고 주변에서도 쉽게 시도할 수 있는 운동을 고르면 되는데요. 운동의 강도는 숨이 차고 땀을 흘릴 정도는 돼야 합니다. 대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것을 느끼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어지럽거나 토할 것 같은 정도가 되면 곤란하겠죠. 운동은 매일 하는 것이 좋다. 정답은 X입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처럼 띄엄띄엄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수영, 댄스 등의 유산소 운동은 최소 20분 동안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강도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 백문백답이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의료전대 체계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 병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인데 앞으로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는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경증 환자는 줄이고 중증 환자는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감기나 고혈압, 노년성 백내장 등 경증 환자는 동네 병원에서, 암이나 희귀 난치 질환 등 중증 환자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경증 질환으로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납니다. 현재 60%인 환자 본인 부담률이 단계적으로 오르고 본인 부담 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손보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의 실제적인 부담이 거의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지정 기준도 강화해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의 입원 환자 비율 30%를 넘겨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유리하게 수가 구조도 바뀝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명칭도 중증 종합병원으로 변경됩니다. 환자가 병의원으로부터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상급 종합병원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구조도 바꿔서 병의원의 의사가 직접 진료를 연계해주는 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을 찾은 경증 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의 병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시행되고 건강보험수과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상반기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노후주택은 강화된 전기 설비 안전 기준을 소급 적용받지 않아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단독주택 전기 화재를 분석한 결과 62%가 지은 지 20년 넘는 노후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마다 50여 명이 숨지고 60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실제로 노인들이 거주하는 노후주택 30곳을 조사해보니 18곳에서 비닐 배선을 사용하거나 분기 개폐기에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분기 개폐기 용량이 20A를 초과해 전기 화재에 취약한 곳도 23곳이나 됐습니다. 또 노후주택 30곳에 설치된 가전제품 62개 가운데 38개가 사용 연수를 초과했고 세탁기 연결 부위에 물이 새는 곳도 31곳이나 돼 화재 발생 위험이 컸습니다. 소비자원은 노후주택의 경우 강화된 안전기준을 소급 적용받지 않고 있다며 전기 회로에 불꽃이 튀면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해마다 기업가나 과학자, 연예인 등 10개 분야에서 30세 이하 4세대 리더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가수 블랙핑크, 배우 김태리, 국가대표 조현우 등과 함께 이름을 올린 과학자가 있습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자원 순환연구센터 김현호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차세대 리더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먼저 후보로 선정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최종 선발된 건 저도 뉴스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네. 막연하게 시작했던 연구였는데 제 연구 분야에 영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습니다. 네, 이번에 그 포브스에서 차세대 리더에 선정된 이유가 대기 중의 수분을 모아서 사막에 물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자, 어떤 장치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공기에 존재하는 습기를 수확해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대기에 존재하는 물은 약 13,000조 리터로 지구상의 강과 호수에 존재하는 모든 담수의 약 10%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자원입니다. 기존의 온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 냉매를 이용해 공기를 이슬점 이하로 낮게 만들어 물의 상변화를 이용해 수확하는 시스템과 100% 상대 습도에서 발생하는 안개를 수집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과 같은 원리인 냉매 시스템은 많은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며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아 온도나 습기가 낮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안개 수확 기술은 100% 상대 습도에서 발생하는 안개에 존재하는 작은 물방울들을 큰 금속 그물을 이용해 포획하는 기술로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지만 안개가 있어야 하므로 사용 가능한 지역이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가 구현한 시스템은 다공성 금속 유기 화학 물질인 메탈 오르게닉 프레임워크, 줄여서 MOF 또는 MOF라는 흡착 물질을 사용했는데요. 이 MOF는 표면에 수많은 기공이 형성돼 있어서 자연적으로 공기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흡착하게 됩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흡착 물질이 1kg당 0.1에서 0.2kg 정도의 물을 흡착할 수 있었다면 MOF는 최대 1kg당 1kg 이상의 습기를 상대 습도 20에서 40% 정도의 건조한 공기에서 흡착할 수 있습니다. 흡착된 습기를 열 에너지로 증발시켜 응축 과정을 거쳐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 수 있는데 기존의 흡착 물질을 100에서 200도 이상의 열이 필요했다면 MOF는 상대적으로 낮은 60에서 70도 정도만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열을 이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고에너지 등급인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고 태양열과 폐열 같은 낮은 등급의 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태양열로도요.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기존에도 대기 중에서 수분을 공급받는 그런 기술들은 있었지만 건조한 상태에서 수분을 얻는 기술은 처음으로 개발을 하신 건데 그 핵심의 금속 유기구조체 MOF를 이용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무래도 뭐 금속 물질과 유기 물질이 함께 있는 거다 보니까 물을 채취할 때 오염 물질이 함께 섞여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인가요? 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다공성 금속 유기 화학 물질인 MOF는 금속계 클러스터와 유기물계 링커를 이용하여 합성하는 다공성의 흡착제인데요. 가능한 클러스터와 링커 조합이 무한히 많아 물수학 분야를 포함해 가스 저장과 분리, 촉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프는 질코늄 클러스터와 푸마르산염 링커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렇게 금속 유기 물질을 사용하지만 화학 반응 없이 물의 흡착만을 이용하므로 저희 물 수학 장치가 만들어낸 물은 모프 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물임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습니다. 예. 또 수분만을 흡착하는 과정이라 수확된 물에 미네랄은 없지만 음식에서 섭취할 수 있고 또 물에 따로 넣어 마실 수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럼 이 장치를 개발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대학원생 때 이 연구를 시작했는데요. 예. 석사 시절부터 물의 흡착과 증발을 이용한 열 저장 관련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물의 흡착을 이용해 건조한 기후의 공기에서 물을 수확해 물을 얻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연구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된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건조한 상태일 때 대기 중에서 수분을 채취하게 되면은 그 공기가 더 건조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대기에서 물을 수확하니 많이 건조해질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에 존재하는 물은 지구상의 강과 호수에 존재하는 모든 담수의 약 10%로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조한 지역이라도 소규모 마을이나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물은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대기는 한 곳에 정체되어 있지 않아 습기가 풍부한 지역이나 바다에서 순환되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걱정할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연구가 실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그 40도가 넘는 사막 한가운데서 직접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실제로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예. 저희가 구현한 물 수학 장치를 들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사막 지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네. 애리조나 주립대 건물 옥상에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예. 상대 습도 최저 10% 이하의 이슬점 5도씨 이하인 굉장히 건조한 기후였습니다. 네. 또 비교적 덥지 않은 5월이었지만 낮에는 40도가 넘어가고 오존 경보도 자주 떠서 실험 장비나 컴퓨터가 뜨거워져 꺼지지 않도록 하는데 고생했습니다. 네, 아니 말만 들어도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싶은데 혹시 연구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일은 없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실험하기 위해 애리조나주에 도착한 날 굉장히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비가 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요. 네. 많은 양의 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습도가 다시 낮아질 때까지 며칠간 실험을 해야 되는데. 예.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또 며칠간 실험을 준비한 후 처음으로 사막 대기에서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들어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랬군요. 사실 실험에 사용했던 모프의 양이 몇 그램 단위라 수확한 물의 양은 많지 않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그 장치의 상용화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아직까지 모프 물질이 상용화되지 않아서 경제성이 아직까지는 나오진 않는데요. 예. 많은 과학자가 상용화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한 저희와 협업하였던 연구진들도 모프를 상용화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연구진은 시중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지올라이트나 실리카젤 같은 흡착 물질을 대체 물질로 사용하는 방법을 고려 중입니다. 특히 연력학적 최적화 디자인을 사용하면 대체 물질로도 충분히 고효율의 경제적인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루빨리 상용화가 돼서 물 부족 문제와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되길 바라겠고요. 네. 연구원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대기 물 수학 시스템은 고립 지역이나 소규모 물 부족 지역 사회를 위한 잠재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특히 해수 담수화 및 물 정화 기술에 필요한 해수 또는 오염수 등이 부족한 곳에 적합한데요. 이 외에도 급수 관련 물류 공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군용 기지, 차량이나 군대용 독립적 급수 솔루션으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연구진과의 협업을 통해 성과를 쫓기보단 실생활에 유용하고 인류에 필요한 연구를 하면서 제 연구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길 바랍니다. 참 물이 부족한 지역에 담비와 같은 기술로 널리 보급되길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성을 지구화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성의 대기압을 높이면 되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발상들이 있습니다.
극지방에 얼어붙은 이산화탄소를 녹이기 위해 핵폭탄을 터뜨리는 방법도 제시됐고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풍부한 소행성을 충돌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발상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말만 들어도 쉽지 않아 보이죠. 네, 화성을 지구화하는 기술 개발도 좋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기술을 찾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